일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헌재를 비판하는 게 결국은 불복의 근거 쌓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.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에 맞는 권한 행사였는지 아니면 위헌적 행위였는지를 심판하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입니다.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역시 사법부로서 어떤 이 공정성의 생명인데, 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10명 중 4명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건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. 오늘 위원장 기조 발언문을 봐도 상당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않게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실제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헌재에서 좀 이런 건 좀 불공정하다라고 보시는 사례 하나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? 예, 우선 통계상으로 10명 중에 4명이 아니라 4명 이상이 지금 현재 헌재 공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좀 선명하게 짚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, 허영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헌법학계 거의 뭐 거두이시죠. 그분이 한 10개 항목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저희들이 보기에 당연히 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선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해놓고 한 8번의 변론, 혹은 요즘 들어나서 한 10번 정도 될 것 같은데, 그런 정도 변론으로 끝내겠다고 작정을 하고, 그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전혀 상의 없이 결정한 부분,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조금 핀트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 500명 이상의 증인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이 헌재 같은 경우는 12명인가 14명인가 한 10여 명 정도의 증인만 조사하고 지금 마칠 태세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, 그다음에 증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이 법정에서 부동의했을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,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게 돼 있는데, 특히 이런 식으로 피해의자, 피고인 혹은 피소추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을 고친 취지를 준용하면서 반드시 준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부분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전례를 들고 있는데,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그 형사소송법이 고쳐지기 전이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 우리 사법기관에서 최고 사법기관은 대법원이라고 여기지만, 헌법과 관련된 부분은 이건 다른 데서 심판될 수도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으로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리고 거기 이제 구성하는 법관들도 대부분 굉장히 이 경험이 많으신 법관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는데,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40% 이상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행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오히려 50% 가까운 분들이 지금 여전히 신뢰하는 부분들이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조만간 이제 심리를 끝내고 어떻게든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인용을 하건 기각을 하건 둘 중에 하나의 이제 판단을 할 텐데요. 지금 현재 거리에서 전국적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거대하게 계속 벌어지면서 양측이 충돌을 하고 있고, 아마 탄핵이 기각이 되건 또는 인용이 되건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 이후에 과연 우리 사회가 이 결과 내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헌재의 결정 이전에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스스로 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안 되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어떤 정치적 해법으로서 본인의 거취를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도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?
예, 질문하신 내용이 그 입장을 밝히라는 게 뭐 하야하는 게 어떻겠냐, 뭐 아주 뭐 하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. 예. 직설적으로 얘기, 그냥 뭐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겠다 이러면 그건 뭐 발표할 의미 없는 거고 하야하겠다는 취지로 대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하야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하냐, 헌법적으로 가능하냐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그럼 하야했을 경우에 그 지금 모든 이런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 일부에서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변호인단 이 얘기가 이 촉발이 된 이유도 보면은 변호인단들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. 근데 지금 하야를 포함한 그런 부분은 대통령 본인이 중대한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결심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가급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추가로 조금 그 헌재 재판 공정성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. 최근에 근데 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지나치다 헌재 편이 특히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공격하고 하는 거는 이 우리 사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. 집권 여당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루에 한 1,000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전화도 모르는 번호에서 한 몇백 통 정도를 받고 있어서 지금 전화를 쓰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문자 메시지의 대부분은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정반대로 헌재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을 비판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. 그래서 물론 뭐 저희들 중에서 일부 가족 사항까지 들춰내서 공격하는 부분은 뭐 사실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.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경우 지금 아까 얘기한 그 허영 교수가 지적을 한 10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또 얘기했던 부분 우리 정우상 위원께서 물어보신 데 대답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는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얼마 전에 기자 간담회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기자 간담회 했는데 거기서도 헌재 흔들기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미 헌재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저희들은 붙들어 주느라고 바로 세우느라고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요즘에 저기 거부권 가지고도 지금 우리 정부가 거부권을 갖다가 뭐 몇 번을 해서 그게 이승만 정부 이후에 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부권을 몇 회 행사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다수 야당이 그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몇 건이나 그냥 뒤밀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지 그게 거부권의 숫자가 의미가 있듯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그리고 또 우리 지적 내용까지 같이 봐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. 우리 지도부에서 혹은 뭐 대변인들이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현상만 보고 뭐 헌재 흔들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. 예. 관련해서요.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. 일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헌재를 비판하는 게 결국은 불복의 근거 쌓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.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렇죠. 헌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제 심사를 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고 또 더 이상 있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모든 그 지도부나 의원들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발표도 저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.
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